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무제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토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대안도 분석도 받아주십시오. 해법은 함께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2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2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25만 원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약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이미 있었습니다. 전체 지급 금액의 20에서 30%대만이 소비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본에 25만 원은 13조 원 혹은 17조 원에 해당합니다. 대략 20에서 30%라고 했을 때 3 내지 4조 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일 것입니다. 당연히 한 달 정도의 반짝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20에서 30%의 소비조차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거쳐 그 소비는 이미 장사가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그 반짝의 소비 지출마저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는 지금 누굴 돕고자 하는 것일까요? 20, 30%의 소비 진작 효과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집중된 효과. 네. 네,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좀 다 들으시죠. 네. 네, 좀 조용히 하시고요. 네. 다음 토론자가 나와서 비판하시면 되니까. 네,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30억 원 매출 이하로 설정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도 소비자는 선택을 합니다. 예, 그 안에서도 소비자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돕고자 하는지 저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그들에게 25만 원은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까? 13조 원은 진정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쟁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콕 집어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배포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행안부 차관이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종이와 카드로 다 배포하는데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급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급한 현장에 자금이 도달되기를 기획한 것이 맞습니까? 민생이 급하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떠드시면서 왜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려야 집행이 가능한 이 방식을 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드릴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저는 이 25만 원 상품권이 설계된 생각의 흐름, 의식의 저변,
우리의 기본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견 좋아 보입니다. 숨어있는 1인치의 오류가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자연 발생이 아닌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높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서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놀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리신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소득은 오로지 그리고 항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활동과 진짜 투자 활동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일에서 창출된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된 세금으로 재정을 쌓고 지출합니다. 그 재정은 산업과 과학, 인프라와 사회 안정망에 재투자됩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투자에 기반해서 더 좋은 생산활동, 더 좋은 투자활동에 진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흐름입니다.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과 투자 활동,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 세금과 국가 재정, 다시 더 좋아지는 우리들의 생산 투자 활동,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키져가야 되는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PPT에서 보시듯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저희는 상승의 곡선에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소비를 높이고 그것으로 다시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하향 평준화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기본 생각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비추었을 때 첫 번째, 이 방식은 저희 공동체가 소중히 발전시켜온 사회 안전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는 사회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사회 안전망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세금을,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25만 원, 13조의 국가 채무입니다. 이것은 결국 허공에 흩어집니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저변의 문제는 세금으로 늘어난 우리들의 소득이 일시적이고 보완적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승수 역할을 일으켜서 지속 가능하며 경기를 살리는데 근원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의 오류입니다. 세금을 직접 뿌려서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매출을 인위적으로 직접 높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이 방식은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13조 원의 나라빚은 흩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사회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약화됩니다. 당연히 세금도 줄어듭니다. 사회 안전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13만 원, 13조 원, 25만 원을 살포하자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저희가 선거철에 만난 그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비 증가 효과는 20%고 그마저도 이미 회복된 곳에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동체가 공들여 발전시켜온 소득 파악의 인프라 부족하다면 그 인프라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방식이 부실하다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쌓아놓은 것을 포기하고 13조 원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세금, 결국 세금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스타트업의 도전, K-팝의 도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주식시장을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날밤 새는 고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 국민연금의 투자의 도전, 오로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서만 세금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투자 활동에 매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생산활동, 진짜 투자활동, 진짜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고로 영업장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발상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아쉽게도 22대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영업장들의 매출을 직접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인위적인 소득 창출의 발상이 어디선가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법의 승수효과라는 발상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나라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어두운 주술을 지닌 소득주도 성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20, 30, 40 세대의 꿈을 꺾지 않으셨습니까? 탈원전으로 자기 집에 두꺼비 집을 내리듯이 우리의 전기 공급을 끊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승수효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를 전공해온 본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진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다수당이 되시고 제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법안의 저변에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여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어간다는 소득주도 성장, 아니 이번에는 세금주도 성장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깊이 토론하셨는지요? 깊이 분석하셨는지요? 세금에 의존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보다 정부와 세금의 개입을 중시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는 시장보다 정부의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과 투자 활동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결국 약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도울 수 없고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시면서 동시에 과중한 세율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산 의지와 투자 의지는 쉽게 꺾이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과 세금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뿌리겠다는 얘기가 놀랍게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22대 국회 다수당이 되신 민주당 1호 법안이 25만 원, 13조 원 살포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율을 적절히 낮추려는 모든 시도에서 부자 감세라는 즉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입니다. 자칫하면 밟을 수 있는 사회주의의 위태로운 선을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 말씀의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만 원, 13조 원 살포법이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 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 의식이 선거철 포퓰리즘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새로운 매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저에게도 많은 제안이 왔습니다.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렸으니 우리는 더블로 가야 된다. 묻고 더블로 가야 된다. 아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리기로 했으니 당신이 경제 전문가이니 빨리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노년층에게 50만 원을 집중 살포하는 공약을 발표시키라고 제안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뛰어본 의원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은 제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시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 경구를 떠올립니다. 25만 원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불리하고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정치인의 길을 택하느냐, 정치가의 길로 가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금성 공약, 한 번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 이를 허무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하향 평준화의 사회주의적 추슬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 선배들의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앞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저부터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 이런 시도, 이런 발상의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대한민국 선거 한복판, 대한민국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해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본 의원이 총선 후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첫 번째 발언으로 제 각오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았다. 나는 선거에서 양극화와 싸웠다. 양극화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지형에서 선동과 선전, 부정적 생각이 너무 팽배했다. 나는 그 생각을 긍정으로 돌려야 했다. 반드시 시장 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저의 첫 각오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인 2015년 그리고 2018년까지 유럽개발은행 이사회에서 3년간 한국을 대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뛰었던 소중한 책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사직을 떠날 때 제가 남겼던 이 인사를 한번 소환해 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붕괴를 예상했던 사람에 의해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칼 마르크스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자본주의로 진화해 왔다. 이 이사회 공간에 모였던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자본주의의 자본의 순환, 더 좋은 자본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고 토론했다. 나는 이제 이 회의실을 떠나지만 그 여정은 이어가겠다. 더 좋은 자본주의를 향한 나의 도전을 이어가겠다. 유럽개발은행 이후 저는 민간에서 창업을 했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이 이제 저를 다시 새로운 공간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 국회라는 공간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저의 길동무이십니다. 더 좋은 자본주의를 향한 여정의
정치 동지들이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저부터 다시 되돌아봅니다. 빛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의식의 저변이 펼쳐져 왔는가?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법안이 지닌 의식의 위험성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심성 예산, 단순한 이벤트성 예산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로 그 놓침, 방심, 그리고 유혹의 선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신을 훼손하며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재원입니다. 25만 원이 왜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재원은 국민들이 내신 혈세입니다.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그 후유증이 극히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3조 원 상품권을 뿌리기로 했다고, 그것이 20%의 소비진작 효과이고 그나마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13조 원의 국가부채인데 우리는 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은 반드시 건강한 정신의 균형선을 지킬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의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계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제 저의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분석, 대안도 받아주십시오. 함께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